주간 K리그, 오늘은 2026년 K리그 규칙 변경을 다루는 주간 K리그 번외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순서, K리그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이 폐지가 됩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는 몇 명이고 상관없이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22 쿼터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번외인데 K리그 1 구단 숫자가 증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 6월에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를 기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용병을 쓸 수가 없었는데, 신혜손 이후로 외국인 골키퍼를 쓸 수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해서 구단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저희 컨텐츠에서도 다루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연결해서 외국인 쿼터제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보유 숫자가 폐지가 된 건데요. K리그 2026년부터 외국인 선수 무제한 보유 허용, 다만 출전 한도는 5명만 허락을 한다. 그러니까 10명이든 20명이든 데리고 있을 수는 있게 됐고, 다만 5명만 한 경기에 출전을 시켜라 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변경된 외국인 선수 규정이 5명 보유에 4명 출전이었거든요. 이건 2부 리그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선수 보유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시아 쿼터랑 아세안 쿼터, 그러니까 동남아 쿼터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바뀐 2026년 외국인 선수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보유가 무제한으로 바뀝니다. 다만 출전은 5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무제한 보유로 바뀌면서 선수의 보유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상 선수를 계약 해지 안 해도 됩니다. 예전처럼 에드가가 부상을 당하면서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에드가를 등록 해지를 해버리고 다른 외국인 선수 데려와서 등록을 했던 것처럼, 이 선수가 부상인데 뭐 연봉은 좀 깎더라도 데리고 있고 싶어, 그럼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 숫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선수를 못 쓰지만 다른 선수를 데려오는데 요거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대체 그러면 왜 무제한 보유로 바꿨을까요? 이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랑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는 외국인 선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20명이면 20명 다 외국인 선수로 내도 되고, 이 외국인 선수 출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 주요 리그도 외국인 쿼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기용할 수 있는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우디도 한 경기에 8명인가 기용할 수 있어요, 외국인 선수를. 여기에 발맞춰서 J리그는 아예 이미 2019년에 외국인 선수를 무제한 보유로 풀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K리그는 리그에 맞춘 규정 엔트리로 그동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K리그는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이 보유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출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선수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남는 선수는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아챔을 나가던 아챔을 못 나가던 그냥 규정 엔트리로 출전할 수밖에 없던 상황.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도 리그에 맞춘 규정 엔트리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예로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광주 대 아릴랄의 8강전을 들 수가 있겠죠. 광주가 못하는 팀도 아니었고 그전 경기도 못한 게 아니었는데 7대0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의 8강전인데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단을 데려올 수 있는,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이 숫자 자체가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서 보여지는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K리그 팀이나 K리그를 이끌고 있는 감독들이 좀 피부로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인 요구가 올 시즌 내내 있었고, 결국엔 이 결정은 앞으로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선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단계에서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리그 엔트리에 맞춘 규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리그에도 비록 사우디 리그급의 선수들을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혹은 그보다 조금 능력은 비슷하지만 덜 나는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우리 리그에 기용을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수풀이 작은 포지션, 국내 선수가 육성이 잘 안 되는 포지션을 외국인 선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뭐 왼쪽 풀백인데 국내 선수로는 적당한 유망주가 없다면 외국인 선수로 왼쪽 풀백을 2명을 다 채워서 어떤 경기에는 이렇게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고착화될 수 있는 리그 플레이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K리그는 그전에는 3명이었고 지금은 5명이어도 4명 출정이니까 비슷하거든요. 떡대가 좋은 9번 스트라이커, 그리고 떡대가 좋은 센터백, 그리고 공을 기가 막히게 드리블을 잘 하면서 상대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크랙, 혹은 뭐 공격형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기용이 좀 모든 구단이 비슷한, 뭐 어디서 바코가 잘했다 그럼 바코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찾는다든가, 안데르손 같은 선수가 잘했으면 안데르손 같은 선수를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비슷비슷한 선수의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컸습니다. 그런 게 이제는 5명이 아니라 8명도 데리고 있을 수 있고 10명도 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각도로 선수를 보고 선수를 데려오면서 좀 한정적인 리그 플레이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점을 예상해 봅니다. 단점으로는 돈이겠죠. 돈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인천 유나이티드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랑 전북 현대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의 최선이 다를 건 분명합니다. 안산 그리너스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와 울산 HD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의 퀄리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좀 있는 팀은 8명을 데려오더라도 좋은 선수를 8명을 데려올 거고, 자본이 딸리는 팀은 5명을 데려오지 못하고 4명만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로 7명을 데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전력 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텐데요. 유망주들의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트렌드를 타기 때문에 원래는 외국인 공격수 1명에 조금 떨어지는 공격수, 뭐 유망주 공격수 이렇게 3명을 준비하던 팀이 공격수 1옵션, 2옵션을 다 외국인으로 하고 뭐 3옵션을 떨어지는 공격수로 해서 유망주가 자리를 잃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벌어지진 않았지만 유망주들의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망할 확률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울산도 올해 외국인 선수가 망한 임팩트가 지금까지 간 거고요. 특히 K리그는 절반은 외국인 농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리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외국인 선수가 만약에 적응에 실패하면 그 임팩트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그리고 A라는 리그, 요 나라에서는, 이 리그에서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가 K리그에 와서는 적응을 훌륭히 한다라는 보장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도 현재 망하는 게 K리그의 외국인 선수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이 망할 확률이 증가하겠죠. 왜냐면 예전에는 뭐 2명만 추가할 걸 이제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이 없으니까 4명을 추가했는데 이 중에 3명이 망하고, 뭐 그전 같았으면 2명 중에 1명만 망할 게 5명이 망하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선수를 데려온다는 건 실패 확률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본이 약한 구단이 선수단 보강을 외국인으로 할 경우에 도박이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2부 리그의 수위권에 있는 시민구단이라든가 혹은 1부 리그에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엿보는 시민구단들이 한 번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감행할 때 기업구단이 데려올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큰 돈을 부담을 해야 데려올 수 있단 말이죠. 요거 자체가 다 빚이 될 거기 때문에 자본이 약한 시민구단들이 이런 식의 무제한 보유 외국인 규정을 통한 많은 선수의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게 된다면 이게 이 자체가 도박이 될 가능성, 그걸로 인해 큰 피해를 볼 가능성 역시 증가가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치명적인데 중동에 비해서 데려올 수 있는 밸류가 확실히 낮습니다. 피르미누가 카타르에서 뜹니다. 카타르도 굉장히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뭐 사우디 말할 것도 없죠. 사디오 마네 뛰고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뛰고 있고 여러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고, 아릴랄이 확실히 선수들의 몸값이 광주보다 엄청 차이가 났잖아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기도 하고, 네이마르를 그 2천억 주고 데려간
나라이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K리그는 2천억이나 주고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링가드가 잉글랜드에서 멀쩡히 뛰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멀쩡히 뛰고 있는 선수를 K리그로 데려온다고 했으면 도전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FA니까 데려왔지. 그리고 선수 본인이 연봉을 깎았으니까 데려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자본이 약한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 제한이 풀린다 하더라도 과연 밸류가 높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기대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를 통한 선수 매각 효과를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많은, 지금은 이제 한국 선수들이 주로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선수를 더하는 거지만,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이 풀리게 된 상태에서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선수들을 다 기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더 빅마켓이 되는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서 이 선수들을 보고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매각 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보도긴 했는데 J리그가 2019년에 외국인 보유 한도를 풀었거든요. J리그가 먼저 무제한 보유로 바꿨습니다. 그게 2019년인데 실질적으로 총 관중에 있어서는 지표상 늘기는 했는데 평균 관중에 있어서는 오히려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J리그 입장에서는 이 시점과 현재가 맞아 떨어져서 관중이 좀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차이도 봐야 됩니다. J리그가 이때 당시 데리고 있던 외국인 선수의 네임 밸류와 현재의 네임 밸류가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치적으로는 무제한 보유를 시행한 시점부터 총관중은 확실하게 늘었다. 자, 세 번째는 공격수 아니면 수비수 일변도인 외국인 선택에서 다양한 방면의 외국인 선택에 대한 팀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한적인 기용과 제한적인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팀들이 어느 정도 흐름을 타는, 그리고 좀 좋은 적응을 하는, 좋은 기량을 보이는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비슷하게 기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보유 한도가 많아지면 외국인 선택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감독이나 구단의 방향성에 맞는 선수 기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K리그가 금전적으로는 외국 중소리그, 그러니까 유럽의 중위급 리그나 네덜란드 LADBG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좀 높은 편에 속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K리그에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이전에 중국이 한창 뒀을 때 2019년의 일이죠. 치솜이라는 선수가 수원FC 올 때 그 에이전트랑 제가 만나서 밥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지리아 사람이거든요. 물론 통역은 있었죠. 영어 못해요. 이 나이지리아 에이전트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치솜은 K리그에 얼마나 뛸 것 같냐 했더니 딱 자기는 1년만 뛰게 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 치솜의 에이전트의 호언장담과 같이 치솜은 K리그를 씹어먹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리그에서 K리그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높게 보기는 합니다. 피지컬이나 스피드로 굉장히 빡센 리그, 체력적으로도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높고 압박이 거세고 터프한 리그라는, 이 리그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보이는 선수는 어쨌거나 우리 리그에 와서도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수를 중국에서도 빼갔고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선수들을 빼갔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선수의 입장에서는 K리그라는 리그에서 잘 증명만 한다고 그러면 2배, 3배를 중동 구단, 그러니까 아시아의 빅마켓이 되는 구단들의 입장에서는 K리그에서 저 정도 하면 이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터프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황을 기대하고 오는 가성비 선수들이, 그리고 앞서 이거는 기대하는 부분인데 방어적 경기를 많이 펼치는 이 일변도에서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게 열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전 같았으면 크랙을 한 명 보유하고 있다. 그럼 스트라이크 한 명을 보유하고 크랙을 2명을 못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밸런스를 생각해서 선수를 데리고 있고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체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는 크랙을 2명 보유하고 빠른 스트라이커 외국인, 키 큰 외국인,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인 경기지만 특정 시간대에 승부수를 걸 수 있는 선수 구성을 한다든가, 혹은
방어적인 경기를 안 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기를 하면서 압도하는 경기를 한다거나 이런 공격적인 운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건 예산 격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U22 제도가 드디어 완화가 됩니다. U22 제도가 뭐냐? 일단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루어졌던 U22 제도의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22 선수가 엔트리에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교체 카드를 3장밖에 쓰지 못합니다. 근데 U22 선수가 선발에는 있는데 벤치에 없다. 그러면 교체 카드를 4장밖에 쓰지 못합니다. U22 선수가 선발에도 1명 있고 벤치에도 1명 있다. 그러면 교체 카드를 5장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해도 1명의 U22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U22 선수를 전반에 2명을 동시에 투입을 하고 빼는 건 가능을 합니다. 왜냐면 룰적으로 이 선수가 2명이 다 뛰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U22 선수가 연령별 대표팀에 차출돼서 아시아 대회나 세계 대회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이 U22 규정에서 면제가 되게 됩니다.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뉴스 기사 하나 보실 건데요. 교체 카드 5장 룰이 적용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겼다. 전반전 2명의 U22 선수를 투입했다가 빠르게 교체하는 일종의 편법이 사용되고 있다. 수원FC와 FC서울전에서는 조상준, 이영준이 선발 출전 후 2분 만에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선수를 2분 만에 빼거나 뭐 9분, 5분, 15분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기용을 해버리고 U22 선수 2명을 빼버리는 이런 식의 변칙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팀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줄기는 했지만요. 그러면 완화된 U22 제도는 어떻게 완화가 되는 걸까요? 이게 결정적인 게 의무 선발 출전이 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발 1명이 있어야 교체 카드 4장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요거 자체가 의무 선발 출전 요 항목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 엔트리 숫자에 불이익이 가게 됩니다. 2명이 포함되면 엔트리가 20명을 쓸 수 있게 되고요. 1명이 포함되면 엔트리를 1명 준 19명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엔트리를 18명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교체를 K리그 1은 9명의 벤치 자원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숫자를 1명씩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팀은 2명의 U22를 제출을 해서 9명의 자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1명도 안 쓰고 7명만 두는 상황이 생기면 2명을 불리하게 가는 거겠죠. 대신 종전에 주어졌던 교체카드 불이익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교체카드는 꾸준히 5장을 쓰기로 세계대회나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가는 부분인데 이 교체카드가 5명으로 늘어난 계기도 선수 안전을 위해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교체카드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엔트리에 대한 불이익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자, U22 제도가 완화된 요 규정 변경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 30분 뛰고 나오는 U22 선수 이 가짜 전략이 사라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22세 선수 중에 뛸 선수는 뛰게 됩니다. 이재성이 그랬고 김민재가 그랬고 기량이 있고 애초에 실력이 있고 깜냥이 되는 선수들은 20살에도 뛰고 19살에도 뛰었습니다. 양민혁을 보세요. 18살에도 뛸 선수는 뜁니다. 특히 이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인데 양 팀이 다 100대 100으로 엔트리를 꾸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U22세라는 깍두기가 하나 빠지게 되니까 경기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100대 100으로 싸울 수 있게 되니까요. 한 명의 약점들을 안 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전력으로 양 팀이 맞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진정한 프로팀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인데 구단 운영에 있어서 양자 선택을 할 수 있어. 노장 위주의 스쿼드를 짤 것인지 아니면 경험이 좀 부족해도 많이 뛰는 연건 위주의 스쿼드를 짤 것인지 이게 시민구단의 셀링 효과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강을 할 때 빅클럽에서 밀려나오는 노장 선수를 좀 싸게 데리고 오고 대신 실력이 있는 연건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비싼 값에 K리그 빅클럽에 이제 팔거나 이런 식으로 구단 운영의 방향을 잡되 자신들의 구단에 대한 전력 유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U22 규정 자체가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게 1년 단위로
선수단이 바뀌는 구단도 엄청 많아서 차라리 U22 규정 자체를 없애고 U22 선발 출전 규정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구단들도 조금 더 자기네들이 노장을 데려와서 경험을 더하고 팀을 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구단의 운영 방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년 시즌 2026 시즌 K리그 규칙 변경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강등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K리그 1 일정 얼마 안 남았고요. K리그 2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A매치 휴식기 있을 거고요. 그때 잠깐 쉬겠지만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주간 K리그 함께 할 거고요. 내년 시즌에도 스냅 스포츠와 주간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 스포츠 주간 K리그 장동이었습니다.